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플레이션, 그리고 디플레이션과 부동산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디플레이션이라면 어떤 것일까요? 사전적으로는 장기적인 불황이 지속이 돼서 물가가 하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황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그리고 그 여파로 장기적으로는 물가가 하락을 하고, 그리고 부동산이나 자산의 가격이 곤두박질 치는 그런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이럴 때는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교과서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지금이 디플레이션으로 봐도 무방할까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우선 올해 농산물의 경우에는 풍년으로 인해서 소비자 가격이 조금 떨어졌고요. 그리고 유가 역시 작년 상반기 기준 대비해서도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가 하락을 하면 잘 아시다시피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낮아져서 체감 물가 하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소비 심리의 위축으로 봅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된다면 쓸 돈이 부족하다는 건데 월급 받는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현재 많이 감소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수에 가장 큰 부담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에게는 거의 착취에 가깝게 세금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기업은 그나마 펀더멘탈이 있어서 조금 상황이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들은 52시간으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리고 늘어난 세금 덕분에 실질 임금이 줄어들어서 소비하기가 더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렸죠. 소비력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실물 경기 위축이 경제의 불안함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많은 세금이 왜 필요할까요? 세금을 많이 나눠주니까 필요하겠죠. 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이 다 그렇습니다. 네, 선심성으로 세금을 막 나누어주고, 특히 소주성이라고 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온갖 사람들에게 막 돈을 선심성으로 막 뿌려주고 있었죠. 걸핏하면 나라에서 10만원 주고 20만원 주고 뭐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일처리 창출을 위해서 온갖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와 공무원을 늘렸죠. 그 급여는 당연히 세금으로 충당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공무원 수는 단기 지급에 끝나지 않습니다. 아마 연금까지 세금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겠죠. 모자라도 부족할 판에 언발에 오줌 누기식의 악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네, 무작정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촉진돼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훨씬 더 크게 됩니다. 세수가 부족해서 실질 구매력이 낮아지고, 필연적으로는 지금처럼 불경기를 가속화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디플레이션의 소문이 선량한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공포심을 더 앞세워서 이런 소비력을 더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악순환으로 반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디플레이션에 걱정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정책들의 부작용에 의한 현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금은 그냥 소비에서 없애버려야 할 그럴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수출하는 대기업을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주변 국가들의 압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지정학적인 위치의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최근 정부가 늦게라도 정신을 차린 것이지, 뭐 삼성이나 현대 같은 그런 대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참 고무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디플레이션으로 돌아와서 지금 디플레이션을 걱정을 해야 될 때일까요? 정부는 정말 디플레이션이 조짐이 있다면 가만히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그런 불경기 조짐이 있을 때 정부에서는 한은을 통해 기준금리를 조정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부에서는 며칠 전 사상 최저금리 수준인 1.25%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1%대까지 추가로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들 하죠. 근데 금리 인하는 빚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때문에 신규로 빚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양산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은행에 잠자고 있는 돈이 투자처를 찾아서 계속 돌고 돌게 만듭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부동산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강력한 규제로 집값을 강하게 억눌러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집값 통제에 대한 불안 요소, 억눌린 소비 심리는 반대로 폭발적인 수요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부동산에 마땅한 투자처가 딱히 없는 상황에서는 수도권 핵심지 선호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유동적인 자금이 결국에는 다시 부동산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현상이 가속화되게 됩니다. 올해 토지 보상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9년 올해에만 22조 원입니다. 그중 70%가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가의 돈이 풀리는 상황으로 그 유동성이 더욱더 넘쳐 흐르고 그 똑똑한 돈이 바로 어디로 흐르겠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불경기일 때는 돈을 돌게 하기 위해서 건설 경기를 필두로 해서 SOC 사업에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뉴딜 정책들을 과감하게 단행을 하게 됩니다. 결국 정부가 정부 돈을 풀어서라도 시장에 온기가 돌게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가 생기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 많은 유동적인 자금들은 결국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필연적으로 불러옵니다. 그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은 그 속도가 더욱 가파르기 마련이죠. 이것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도 핵심지의 부동산 가격 하락은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본다면 또다시 상승하기 마련인데요. 즉 하락과 상승을 반복을 하면서 결국에는 상승을 이어간다는 것이 지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극화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에서는 자산 가격의 상승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디플레이션일 때에는 양극화가 필연적으로 오게 됩니다. 시장에 돈이 돌든 돈이 돌지 않아서 정부에 의해서 대응책으로 돈이 돌든 그 돈은 결국 부동산으로 흐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든 디플레이션이든 부자는 더욱더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은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리고 디플레이션과 부동산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